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2년 넘게 지원했던 전쟁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는 보도로 전쟁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는 보도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손된 차량에서 불길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고 길바닥에서는 부상자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또다시 공습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는 보도로 전쟁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들은 미국의 결정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U 외교수장은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사용도 승인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촉구했고 프랑스는 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hould be able to use the arm we provided to them in order to not only to stop the arrow but also to be able to hit the Arcas. 하지만 서방의 무기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전투기 등을 미국의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3차 대전 경고도 나왔는데 크렘린궁은 미국의 개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바이든의 결정은 불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무기로 공격하면 러시아와 전쟁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푸틴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римени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как участника. 바이든 정부의 미사일 제한 해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2달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치를 이어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큰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2년 넘게 지원했던 전쟁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으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란 신호를 러시아에 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일찌감치 이 사안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I really don't think that Putin wants to take on the United States directly. So I don't think it's going to really, there's not going to be a direct military response to us. 북한군 파병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잠재울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등에 큰 위협이 됩니다. 미국이 관련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APEC에서 결정을 내린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North Korean troops being deployed in Russia against Ukraine. This is a significant escalation. 이제 공은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Почему-то на Западе считают, что Россия никогда этого не использует. У нас же есть ядерная доктрина. 러시아 입장에선 핵무기 사용까지는 아니어도 강력한 사이버 공격이나 공급망 교란 같은 간접적인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북한의 파병과 에이테크스 미사일 사용 허가를 비판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전쟁 전부터 거짓말을 거듭했고 이젠 북한군까지 끌어들였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의 사용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허가한 것은 자살 같은 조치라며 맞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식 휴전 방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최근 유엔 내부에서 거론된 한국식 휴전 방식과 관련해 전쟁 뒤 영토 상실이 크지 않았던 한국 상황과 영토를 많이 상실한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이 무기 사용을 결정하면 미리 알려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사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무기 사용을 결정하면 미리 알려온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재개가 아니라면서 우리가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받은 정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을 좀 풀어달라라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미국이 반대해 왔거든요. 이번에 이거를 허용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5일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취임 전부터 이미 러시아 측은 확인을 안 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더 이상 긴장을 고조하지 말아라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또 한편 선거 캠페인 동안은 내가 당선이 되면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취임 전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계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종의 형태로서 정전이 될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경험을 기억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 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는 정전 협정이 시작되고 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 네. 끝날 때 모든 걸 멈추는 순간까지도 한 채의 땅이라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격화되고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돌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 영토의 약 5분의 1을 이미 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했고 네. 도네츠크, 루가스크는 사실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가 승인한 상태입니다. 네. 그것을 정전이 됐을 때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무력 합병한 그때부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는 대로 현 상황에서 다 정전을 하고 한국식 모델로 해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나토 유럽 국가들이 거기서 이제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네.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20년 동안은 나토 가입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패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정전 협정을 러시아 할 때 뭔가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엔 레버리지는 지금 러시아 영토인 크루스크 지역입니다. 여기서 계속 전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지를 해야만 그나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거래가 성립하게 되는데 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수 지원을 중단한다면 결국에는 크루크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이제 전쟁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네. 나토에 가입도 못하니까 안전보장 기제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지원,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장거리 사용까지도 허락하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미국 국무부 브리핑 내용을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었고요.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일찍 그 미국이 미리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를 해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원칙상으로는 이 에이테크스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안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줬다 그랬는데 아직 네. 사용을 했다 아니면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미사일 자체가 대답을 할 것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주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이냐 남의 전쟁이 지금 국내 정치상에서 이제 갑론응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임은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북한의 파병에 대한 어때 모종의 우리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또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바이든 정부가 얼마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느냐에 궤를 맞춰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 수준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조심스러운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러시아는 뭐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했고 핵무기 사용도 사실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왜 미국은 불에 기름을 붓느냐 했고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누가 불을 붙였는가 그 불을 붙인 당사자가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가 긴장 고조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긴장 고조 행위 그리고 전쟁 확대 행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3차 시작했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고 또 제3차 세계대전을 확대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이 그냥 수수방관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러시아의 그냥 일방적인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고를 했죠. 우리는 핵교리가 있고 핵교리를 상황에 맞게 그 교정을 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치적인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부 출범 2025년 1월 전까지는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정전 협정이 시작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모종의 이런 협상에 쓸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미국이 현실 상황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조치가 이번에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 이제 파병과 관련된 거를 또 비판을 했고 러시아는 그 미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자살 조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로 그 상대방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군사 전문가도 그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왜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 허가를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준다 하더라도 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우위를 점하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비록 300km를 날아가는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이고 그 마하 3 초음속 속도로 나가는 일종의 이제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투기인데 조종사가 없는 그리고 조종이 가능한 이런 순항 미사일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단히 막강한 무기긴 하지만 이것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지도에도 나왔지만 러시아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에이테크스 미사일 사거리 300km 바깥으로 오히려 그 지휘본부를 더 멀리 옮긴다면은
그런 에이트킴스가 줄 수 있는 전략적인 이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에이트킴스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준다 하더라도 네.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 에이트킴스 러시아 본토 타겟 권한을 줌으로써 전쟁을 격화시키는 데는 이게 오히려 손해다. 네. 그런 판단이 이제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전쟁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기정사실화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도 어떤 협상 레벨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전쟁을 멈추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이제 의견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망치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함부로 위험 가능성을 올리고 있다 하는데 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럼프가 지향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조기 정전에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도 정전에 대해서 이제까지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다면 네. 제3차 세계대전 발발보다는 어떠한 형태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군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직접 충돌을 멈추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비판하고 있지만 내심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조속한 정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뭐 유엔 내부에서도 미국이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전쟁 장기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22년이죠. 벌써 3년 전 2월 24일에 시작됐는데 네. 3년 동안에 그 굉장히 피로가 누적됐거든요. 러시아 측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회원국들, 나토 유럽 회원국들과 미국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네.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정전이 종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전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확인받을 것인가,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토에서 어떤 대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모르지만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우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G7 정상회의에서 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나토 유럽 국가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승만 정부가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 협정 그 회의를 시작했을 때 한국 전쟁을 중단하는 것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통일의 염원을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이 북한이 다시 침공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방어 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안보 상황이 확보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런 한국 전쟁 정전의 그 휴전에 합의하게 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란 카드를 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인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20년 동안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재안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러시아를 달래기 위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러시아의 공세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데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길 위험성은 있지만 이 정전을 함부로 이제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충입니다. 네. 자, 좀 각국의 정상들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10년 만에 대대장 회의를 열어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대대장 회의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이제 장군을 모아놓고 한 회의가 아니라 대대장 회의를 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군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이제 정신 교육을 하겠다 이런 네.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대대장을 모아놓고 10년 만에 회의를 한다. 또 정신 교육을 한다는 건 그만큼 군 기강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고 민심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러시아에 대한 파병이 북한 내부에서도 소문을 타고 번지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김정은 총비서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다시 한번 그 군기를 잡고 정신 교육을 하는 것을 일반 군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대대장 수준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강조한 것은 핵무력 강화와 전쟁 준비 완성, 총력을 기해야 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이다. 여기 바뀐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고 불가역적 정책은 이미 오래다는 것은 지난 21년 1월에 제8차 당대에서 5가지의 신형 무기 개발을 천명했죠.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북한판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해가지고 정찰 위성이라든지 그것이 기한 내에 완성되기는 아직 좀 그 확률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초조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기한 내에 우리가 8차 당대에서 목표로 했던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을 필히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발언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지금 상황은 미국의 전쟁 상인들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정권을 믿고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핵무력 강화 노선을 강조한 부분이 사실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김정은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 집단 우두머리다라는 이제 표현도 썼는데 앞으로 뭐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라든지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까요?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김정은 총비서의 트럼프 당선 이후 대미 메시지 처음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한 내용, 미국을 평화와 안정의 파괴 집단 우두머리, 미국 놈이라고 한 것이 과연 당선인인 트럼프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즉 미국 정계를 편가르게 하고 좀 이렇게 의도를 떠보려는 식의 수사인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적대감을 표현한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자료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0도, 파주와 철원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7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고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역사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일부 이용객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불길이 잡힐 때까지 1시간가량 지하철이 동대문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안에 잿빛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용객마다 입과 코를 막고 성급히 계단 위를 올라갑니다.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역사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매캐에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불이 났고 사람들은 내려가던 사람 다시 다 역으로 올라가서 거꾸로 이제 개찰구 밖으로 다 뛰어나갔고요. 퇴근 시간이 지난 밤 9시 40분쯤 불이 나면서 다행히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았지만 이용객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급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에도 역 안에서 연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양방향 열차 모두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대원 2명이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남 여수시 엑스포장 앞바다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포구 난간에 앉아 있다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119 구조대에 인계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고흥군 지죽도 남서쪽 바다에선 5톤급 양식장 관리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에 신고한 뒤 보조 선박을 타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어민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흑성동에 있는 5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내부 공사로 2층이 비어 있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른 층에 있던 3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2층 내부와 보관 중이던 공사 자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문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직원 4명이 대피했고 공장 2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또다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첩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검찰청에 들어섭니다. 강 씨는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면 예비 후보자 공천도 문제없다고 명 씨가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말을 했다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은 공천에는 문제 없다.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후보로 나왔던 인사로 명 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무상 여론조사 등으로 도와주면 김 전 의원은 물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천도 문제없다고 명 씨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혐의 고발 사건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첩한 고발 사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 당사자인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창원시청 전현직 담당 공무원도 이미 불러 조사했습니다.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홍남표 시장이 지난 2022년 말쯤 김 전 의원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명 씨를 우연히 만났고 명 씨의 의견을 듣기는 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산단의 콘텐츠를 고려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명 씨가 이른바 기획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명태균 씨는 건강 이유 등으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설득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막았다고 주장하는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3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명 씨는 지인들과 대화에서 윤 의원은 자신 때문에 도지사를 못 나간다며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 올 때 쓰니 청와대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에게서 명 박사 때문에 윤한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켜도 경남지사는 안 내보낼 거라고 2번 전화 왔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또 당시 윤 후보가 지방 일정을 가면 서울 서초동 사저에 가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며 김 여사를 통해 윤한홍 의원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 인선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뒤 처음으로 진행된 당 지도부 회의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로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 공개 발언을 해오던 이 대표도 검찰로 화살을 돌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최악의 판결, 사법 정의가 죽은 날, 사법 살인이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재판부 판단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본 국민은 반대로 왜 윤 대통령 부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추락하는 국내 증시나 2기 트럼프 행정부 대응, 온라인 플랫폼 시장 등 굵직한 정책 위주의 메시지를 내던 이재명 대표도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정조준한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웅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창원 산당 기밀 누설 등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압박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진실에 묻혀지지 않도록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TF는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일반 주식 투자자들과 무역협회장에 이어 상인연합회를 만나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같은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행보는 혼란스러운 당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되는데 이 대표의 민생 챙기기에도 오는 25일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뒤숭숭한 분위기는 쉽게 정리되지 않을 거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뒤에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이 대표가 시간을 끌지 못하게 감시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만간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도 준비하고 있는데 야권 위기를 지렛대로 본격 차별화 전략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뒤 줄곧 SNS로만 메시지를 이어온 한동훈 대표. 사흘 만에 공개석상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복지국가로 성장하려면 나라 돈을 잘 써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정 운용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그 복지를 위한 도구죠.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대표 재판 리스크 반사에게만 기대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되는데 실제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민생 경제 문제를 다루는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출범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민생 관련 행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또 향후 이 대표 2심 재판에서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당 차원에서 감시기구를 출범하겠다고 공언하며 대야 공격의 고삐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거라며 민주당 장외투쟁을 겨냥해선 판사 겁박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를 계기로 여권이 그간의 수세 정국을 어느 정도 탈피한 형국이지만 일각에선 지금이 쇄신의 적기란 지적도 적잖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역설적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뒤에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다음 주 선고 결과 역시 이 대표의 정치 활동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라며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는 김 씨의 자백에도 통상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 정치 활동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 범죄의 양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높은데 유죄가 선고되면 이미 선거법 결과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공선법 유죄 판결의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형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사는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 씨와 김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배 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재판부가 추론과 추측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티메프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사기와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 연동된 달러 인덱스 약세에 보조를 맞춘 듯이 1,39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달러 원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398.8원 대비 5.3원 하락한 1,393.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주요 저항선인 4.5%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대부분 하락 전환하면서 달러에 대해서도 고점 매도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에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 계열사 주식도 급등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13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장 초반 7.5%까지도 폭등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5.98% 오른 56,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1년간 1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3개월 안에 3조 원어치를 소각하겠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이 11.48%, 삼성화재가 10.48% 폭등하는 등 계열사 주식도 함께 올랐습니다. 시장에선 자사주 3조 원어치의 소각으로 시가총액의 약 1%가 줄어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남은 자사주 7조 원어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이 5만 원 선에서 주가를 방어하더라도
추가 상승을 위해선 기술 경쟁력 회복을 통한 실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위가 크게 올리려면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의 그 경쟁력,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거나, 또 하나에 더 삼성전자 실적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급등하자 미국 대선의 트럼프 쇼크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16% 오른 2469.07로 마감하며 25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상승으로 반전하며 0.6% 오른 689.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모처럼 우리 증시에 활기가 되살아났지만 금융당국은 미국 대선 후 우리 증시의 급락세와 관련해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증시 부양을 위해 이번 주부터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을 시작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기관 투자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에 롯데지주 등 계열사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지주는 전거래일보다 7% 가까이 하락한 25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8% 넘게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중 52주 신저가를 찍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도 각각 10%, 6% 넘게 떨어진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 주가가 급락하자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유동성 위기 관련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이 12억 5,500만 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가액 3,100만 원의 40.5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하위 가구 집값의 격차가 최대 40배를 웃도는 겁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년 전보다 4천만 원, 하위 10%는 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상위 10% 가구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37채로 하위 10% 0.98채보다 2.4배 많았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가구일수록 소유주택 수도 더 많아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 등에서 발견됐다며 시청자들이 제보한 사진 속 전단에는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새벽 올해 들어 31번째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했습니다. 네, 지난달 접경지 주민의 반발 끝에 무산된 대북전단 살포가 이번에는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인데요. 해경은 규정 등을 따져서 출항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종이를 한가득 실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무언가를 담은 페트병이 바다로 마구 뿌려집니다. 2008년 10월 강원 고성에 있는 북한 해금강 앞바다에서 납북자 가족과 탈북민 단체가 비닐에는 대북전단과 페트병에는 쌀과 1달러 지폐를 담아보내는 현장입니다. 16년이 지난 현재 이와 비슷한 대북전단 해상 살포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이 접경지 주민 반발 끝에 무산된 지 약 3주 만입니다. 우리 납북자 516명에 450명이 어민이에요. 어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또 두려고 제가 바다에서 보내는.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은 오늘 오후 속초 해경을 방문해 살포 계획을 설명한 뒤 출항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행 규정상 출항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면서도 어선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관기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 측이 방문하면 출항 목적을 따져본 뒤 현행 규정과 함께 출항 가능 여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 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 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초급 간부 처우를 대폭 개선해 하사의 월급을 2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국방 성과를 짚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사와 소위를 비롯한 초급 간부 기본급을 내년 6.6%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전방 초소인 GP를 비롯한 경기 지역 부대의 경우 최대 월 230시간 수준인 초과 근무 시당을 모두 인정해 많게는 486만 원 정도 책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한 기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걸 두고도 야당 측의 집중 질의와 여당 측 반박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입건한 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취재 방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공보단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골프가 국익을 위한 건지 사적 유흥인지 확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취재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취재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적법한 경호 안전 활동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비공식 경호 행사 중 신원 불상의 인원들이 경호구역에 무단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숲속에 은신한 상태에서 촬영을 이어가다 도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합법적 취재에 대한 과잉 대응을 거론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자 정치권의 관심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해 같은 혐의의 체포 동의안이 이미 통과돼 별도 절차 없이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국회에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회의원이 회기 중간에 체포나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 1심을 앞두고 지난해 체포동의안 사태를 재소환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 체포동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니 법정 구속 판결이 나올 경우 추가로 국회 동의 없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때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추가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미 한 번 발부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계속 유효하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그러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대로 국회 회기가 달라져 다시 국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와 달리 22대 원 구성이 달라진 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이 대표 구속 가능성을 부각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형량이 더 무거울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심 선고 이후 애써 당혹감을 감추고 당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민주당도 25일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박 후보자가 앞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현한 걸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파우치라는 표현을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가방을 직접 들어 보인 뒤 그 크기를 동전 지갑 정도로 깎아내리려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파우치는 손지갑을 얘기하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라면서도 가방에 적힌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해가 가긴 한다고 박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 첫날 여야는 용산 가족공원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산을 넣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용산공원 내부 어린이정원 부지의 토양 오염 논란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며 관련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불안감이 여전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수의 계약을 따낸 의혹이 있다며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당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1년 내내 제기됐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 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특혜 의혹이 없는 구간에 먼저 예산을 채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의혹이 해소됐을 때 추진하는 게 옳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라 전체가 온통 수사와 재판에 몰입해 엉망이 됐다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대구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2기에 맞춰 정치와 외교, 경제가 시급한 상황에 눈만 뜨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목매다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당 대선 주자가 법원에 의해 고꾸라지기만 바라고 있다며 자기가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일각에서 국무총리설이 나오는 데 대해선 들은 적 없는 이야기라며 대구에서 할 일이 남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가 다 엉터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명 씨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캠프에 관여를 못했다는 게 입증된다며 다만 반대 세력의 터무니없는 음해가 수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다 고소 고발하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호재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상승 흐름 오늘도 이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삼성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만 원대 주가를 회복한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금 상승세를 탔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자사주 매입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 재적을 통해서 주가 하락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만 425만여 명입니다. 평균 올해 매수 단가가 6만 8천 원에서 7만 1천 원 내외예요. 아, 손실 구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 기준 보통 평균 20에서 30%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석 달 동안 3조 원을 매수해서 이제 주식을 장내 매수하고 이걸 소각하겠다라는 거고요. 소각되는 규모가 전체 보통주가 삼성전자가 59억 주예요. 근데 한 5천만 주 남짓이기 때문에 네. 소각되는 주식은 1%.
전체 발행 물량이 1% 선입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 장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만 당일 7% 넘게 올랐죠. 예. 그리고 어제도 6% 가까이 올라서 일단 56,700원 선을 회복을 했지만 아쉬운 건 뭐냐? 외국인이 하룻밤새 지금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주말에는. 산 것을 맞습니다. 예. 금요일에는 사실은 장마감 이후에 이사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1,300억 원 순매수였다면 예. 어제는 첫날이었잖아요. 실질적인 자사주 매입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600억 원 넘게 삼성전자를 내다 팔았습니다. 더 팔아버렸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시가 금요일 끝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왔다라는 게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선행 매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최근 9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단 3일만 샀어요. 3일만 샀는데도 그게 수백억 원, 수십억 원 내외입니다. 네. 근데 뭉칫돈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이사회가 열려서 그 발표 시점을 장마감 이후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 장마감 이후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매수 자금이 들어왔고 예. 또 장마감 이후에도 주가가 또 올랐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러다 보니 선행 매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이 들여다볼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는 이제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라든가 어쨌든 정보가 좀 새나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봐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손실 구간에 있는 개인들이 물을 타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게 2017년이에요. 예. 당시 규모는 9조 3천억 원. 이번에는 10조 원이니까 10조 원이 훨씬 더 커 보이죠. 네. 당시에 매입 시점과 소각할 때까지 주가 상승률을 봤더니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에 따라 좀 다르서 첫 매입부터 9개월 정도의 상승률을 봤더니 무려 50% 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2017년과 지금과 다른 점이 뭐냐? 2017년, 18년에 업황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업황을 빌미로 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놨다면 지금은 이게 업황도 문제지만 네. 삼성 자체의 기술 이제 회복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따라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은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수급과 재료 측면인데요.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데 지난 9월 이후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15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귀환이라고 하면 전체 내다 판 주식의 거의 한 20% 수준, 3조 원 가까이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를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는 역시 인공지능 칩 HBM이 과연 엔비디아의 승인이 날까 여부입니다. 여기 이미 5세대는 이미 이제 날샜습니다. 왜냐하면 예. 5세대 인공지능 칩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삼성의 카드는 뭐냐? 내년 출시 예정인 6세대 HBM의 경쟁력 확보가 변수인데 사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어제 3조 원은 석 달 이내 장내 매수를 통해서 전량 소각하겠다. 네. 역으로 해석해 보면 야, 석 달 이내 삼성전자가 내놓을 만한 호재성 뉴스는 많이 없구나. 나머지 7조 원의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투입하겠다라는 건 재원으로 주가를 조금 받쳐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12월 조직 개편이 있거든요. 조직 개편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적 변화를 추구할지 과연 이제 이런 이제 이 차장단 인사회에서 기술진이 얼마나 승진을 할지 관료 조직이 조금은 뒷선으로 빠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건 좋은데 적어도 3개월 내에는 근본적인 어떤 재료는 나오기 어려운 걸 이제 반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들은 올랐는데
어제 보니까 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뉴욕 증시로까지 이어지는 이제 이벤트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거든요. 예. 엔비디아의 차기, 내년에 내올 이제 블랙웰이라는 신제품이 지금 검사 과정에서 발열이 문제가 생겨서 생산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다 보니까 예.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최대 빅 이벤트를 꼽으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현지 시간 20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이미 지난 이제 분기 당시에 잭순왕 이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넘쳐난다. 내년 1년치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 수요는 차 있는데 예. 다만 이것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엔비디아에 가장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거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물론 자사주 매입 효과도 있었지만 반사이익이에요. 왜냐? 엔비디아에 아직 납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발열 상황으로 인해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상승폭이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쪽의 악재가 한쪽에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고, 네, 지금 그런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제 환율도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을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환율이 꼽히고 있는데, 자, 어제 보니까 1,390원대로 다시 좀 소폭 진정이 됐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좀 들려주실까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면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를 이제 매수하거나 예. 매도해서 예. 환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제는 1,400원 아래로 이틀째 1,4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환율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체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랠리에 따른 강달러에 따른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각국 통화의 약세와 더불어서 우린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네.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3분기도 제로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어려운 이면에는 트럼프의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에 우리 이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올해 수출 증가율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라는 게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의 통화 절하폭보다 원화 가치의 절하폭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아마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부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은 좋을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물가를 수입해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불안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미국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포모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만 낙오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포증 때문에 약간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조사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코인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5, 60대들도 지금 코인 투자의 좀 활성화가 좀 이제 관측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5, 60대 하면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이분 정년 채우고 나가신 분도 있지만 정년 채우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근데 이런 베이비 부머 1세대의 특징이 굉장히 이 IT 기기에 능숙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 국장에서는 사실은 나의 순이다, 빠져나가는 건 나의 순이다. 여러 네네. 가지 이제 국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100개 종목 가운데 98개 종목이 손실을 봤다면 미국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 랠리 이후에 이제 테슬라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다 보니 대부분 수익을 냈습니다. 예. 근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국장 피해서 미국 증시 내지는 코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시니어층이 이제 코인 시장의 평균 투자 금액을 따져봤더니 가장 이제 그동안 코인 시장을 주도했던 게 20대였거든요. 예. 20대였는데 지금 20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이제 60대 이상의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 2위 업비트 빗썸의 계좌 수를 따져봤더니 77만 5천여 계좌인데 1인당 평균 60세 이상이 872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대가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네요.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과거처럼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정보를 무장해서 이제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시니어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실 주식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가격 등락폭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값비싼 비트코인과 같은 고인 코인에 지금 남은 이제 노후 자산을 좀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실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정상화가 되려면 이제 국내 증시 매력도가 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코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도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2의 비트코인 같은 이제 다른 코인이 좀 등장할 수 있을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지금 그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달러 기준 93,000달러, 원화 기준 1억 3천만 원을 찍고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다 라면서 트럼프 랠리가 제동이 좀 걸렸어요. 지금 현재 아마 91,000달러 내외 원화 기준 1억 2,600~7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2라운드 이 가상자산 2라운드 랠리의 특징이 뭐냐? 과연 지금처럼 트럼프 랠리를 주도했던 비트코인과 도치코인과 같은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 코인인가 하면 사실 2등 코인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이미 현물 ETF 시장 선물, 현물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 대비 30~40% 이상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트코인만 나홀로 강세를 갈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인지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뭐냐. 지금 미국의 정규 시장에 편입된 코인은 두 가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면 제3의 정규 시장 편입 유망한 종목이 뭐냐예요. 그걸 아마 월가에서는 3위 이제 코인으로 솔라나와 리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 솔라나라는 이 코인은 2020년 초고속 트랜지션과 이제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이제 블록체인 형태의 거래로서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리플은 2012년 만들어졌는데요. 금융기관 간 국제 송금을 빠르게 저렴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이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솔라나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 이제 그렇게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랠리의 열기가 어느 정도는 좀 꺾였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꺾인 게 아니라 그 열기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는 아직 뭐 백악관으로 이제 입성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가기 전에 각종 공약이며 이제 인선을 통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랠리 1기의 특징이 달러 올라갔고요. 국채금리 속등했고요. 비트코인 가상자산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금은 좀 내린 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입성하게 되면 실제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근데 트럼프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미슐랭 3스타가 와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는데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 위반자들은 두 개 중에 물가냐 경기냐 뭘 포기할까요? 물가를 포기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미 징검다리로 이번 4년만 하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내 임기 동안만큼만 물가가 지난번 과거에 미국은 9.1%,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보였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바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경기 부양에 돈을 풀어서 법인세를 깎아줌으로 해서 이제 이 물가를 좀 올라가더라도 약간 이제 옹호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 중앙은행장 2020년까지 임기가 이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더뎌질 수 있다. 점도표상 내년의 금리 인하는 당초 4번이지만 지금 추산으로는 2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제롬 파월 의장과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마 이제 기싸움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쪽으로 지금 심리가 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인철 참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이 불법 추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들 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 등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취재 결과 불법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연이율 수천 %의 이자를 요구하며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불법 추심을 척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사흘 뒤 실제 불법 대출 실태가 어떤지 YTN 취재진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유명 대출 중개 플랫폼에 광고 중인 대부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제휴업체가 한 160개 정도 있어요. 네네. 그쪽에서 좀 제한리적인 쪽으로.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부분 일주일에 100% 이자를 받는다고 소개합니다. 1년으로 치면 5,200%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 선심을 쓰듯 조율을 잘해주는 업체를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50에 100이에요. 주거리 같은 게 이자가 좀 세잖아요. 이자 조율도 해주시고 기간 조율도 해주시니까 그 부분한테 일단 제 우선으로 연결드릴게요. 그리고 3분도 안 돼 연락이 옵니다. 이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와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불법 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그대로입니다. 네, 먼저 연락은 절대 안 가고요. 그냥 혹시나 이제 너무 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바닥만 두고 뭐 절대 뭐 다른 쪽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업체도 열흘에 40% 이자를 요구했는데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100을 빌리신다면 뭐 평균적으로는 100에 140이요. 이자가 40% 정도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업체는 금융권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금융권 이자로는 받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이들은 마치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라고 하고요. 예. 이 금융협회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정식 업체고. 아, 그 혹시 등록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름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금융협회. 이런 불법 사금융업체들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21년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채권 추심 등 피해 사례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웃듯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서울중앙경찰서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A씨의 지인 B씨를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사채업자들의 문자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지인들을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들을 추적하는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수출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과징금 27억여 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자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사 중인 국제범죄자 2명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랜섬웨어 이용 범죄 조직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 세탁 조직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씨를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긴급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와 B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두 사람을 각각 지난 5월과 6월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 사진 올리던 계정이 갑자기 차단됐어요. 아이 일상을 올리고 육아 정보를 공유하던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갑자기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황당해하고 있는데 엄마들의 육아 계정 대체 누가 왜 막은 걸까요? 가장 의심이 가는 건 AI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만 14세 이상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AI 연령 확인 도구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 AI가 계정에 아이 사진이 가득한 걸 보고 운영 주체를 아이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황한 이용자들은 계정의 주체가 어른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한다거나 고정 게시물을 부모가 나온 사진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나 게시글에서 베이비, 키드, 베베 같은 아기 관련 단어를 지우거나 소개란에 부모 계정 태그하기, 상업성을 띠는 게시글은 삭제하기 등 임시 대책도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범인이 꼭 AI가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인해서 이 계정이 차단됐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인스타그램 정책상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은 부모나 다른 관리자가 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면 다른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아이 사진이나 아이가 쓴 것 같은 게시물로만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정책을 위반하거나 아이를 사칭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죠. 이 같은 차단 조치, SNS 부작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긴 한데 그래도 차단하기 전에 사전 예고나 소명 기회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단 기준도 불분명하고 갑작스러운 차단 조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엄마, 아빠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동덕여대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덕여대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 전환 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객관적 가정을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내일 학생총회에서 공학 전환에 대해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은 전년 대비 1.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데 영역별로는 국어가 77건, 수학 7건, 영어 91건, 사회탐구 124건, 과학탐구 31건 등이었습니다. 단일 문항으로는 국어 언어와 매체 44번에 가장 많은 42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신문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와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까지 지켜본 뒤 논술 시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1%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임금 인상률 2.5%와 함께 경영 혁신은 임단협에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더 높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반소매를 입어도 될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는데 주말 사이 날씨가 급변했죠. 이제는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급변하는 날씨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추위가 엄습한 서울 도심. 출근길은 하루 만에 급변했습니다. 거리에는 겨울 패딩과 털모자, 장갑,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때 아닌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반소매에 민소매 차림까지 등장했던 지난주와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시민들도 급변하는 날씨에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되게 따뜻해서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복 입고 놀 생각이었는데 오늘 막상 나오니까 너무 추워서 목도리까지 찾아 입고 왔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사이 북쪽 5km 상공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밀려온 것이 원인입니다. 고성 향로봉과 무주 설천봉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내륙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기록됐는데 서울 기온도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북 내륙에는 올가을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강원과 충청 내륙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가을이 아닌 여름을 향해 가는 따뜻한 봄처럼 느껴질 만큼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온난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주까지 11월 기온이 역대급 수준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주 평년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체감적으로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추위는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일 화요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8도 사이로 떨어지며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10도 이상 기온이 낮아 체감 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내리기보다 점차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다며 추워지는 날씨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제안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서는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정상들도 한 목소리로 불법 군사 협력을 성토했습니다. 리우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가입을 선언하며 G20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UN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5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 성장이라며 이는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범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G20 차원의 의지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러북 군사 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의 비판적인 발언을 추가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북한군의 참전을 직접 거론하는 등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협의체인 믹타 정상들과 3년 연속 회동하고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결의를 지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후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을 끝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기로 오를 예정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사용을 허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곧 퇴임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미국의 분쟁 개입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자 오늘 발표할 정책 업데이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본격적 침공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50개국 이상의 연합을 결집해왔으며 적절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역량을 조정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미사일의 최종 목표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독일이 이미 지원한 무기도 러시아 본토 내부 깊숙한 지역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숄츠 총리는 G20 기간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파병 문제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이중 용도 물자 지원을 거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동맹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충분하고 넉넉한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긴밀한 동맹 관계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은 마이크 왈츠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동맹들이 부담을 더 지도록 터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can be allies and friends and have tough conversations, practically begging our NATO allies to share their defense burden. The 2% of GDP is not a distant goal. 두 달 뒤 떠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트럼프 2기 정부의 동맹 정책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책을 총괄해온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다면 한미일 3자 협력을 이어가야 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recently concluded extraordinarily generous and gracious host nation support arrangements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the ROK. 캠벨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조기에 만나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대화를 처음 추진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었다며 삼국 협력이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rilatera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will certainly continue because I remember it was President Trump's administration which began to talk about Korea, US,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미국 우방 가운데 네 번째로 많고 대미 투자액이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최상의 협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던 인선 작업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 재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막후 경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원점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보수 법률단체 사법워치의 지도자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고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18일 새벽 이 게시물에 사실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대선 기간 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군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They're coming from 181 countries as of yesterday. Right, and we're a dumping ground.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That's what's happened. 이민 정책을 총괄할 국경차르의 톰 호먼,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의 스티븐 밀러 등 이민 강경파 3인을 지명해 대규모 추방을 실시할 팀도 이미 꾸렸습니다. 대선 직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이민과 국경, 외교안보 핵심 요직 인선과 반대로 재무장관 인선은 답보 상태입니다.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가 유력한 후보로 예상됐지만 주말을 거치며 트럼프 당선인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양측이 비방전을 벌인 데다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 러트릭을 공개 지지하는 등 내분으로 번지자 후보군을 넓혀 제3의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러트닉이 머스크의 지지 이후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스콧 베센트와 케빈 허시 전 연준 의원, 마크 로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자 등이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I am convinced that President Trump is ahead in the polls now. He is going to stay ahead in the polls, and that he may beat Kamala Harris by more than he would have beaten President Biden.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에 후보들을 불러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편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인상 의지를 재무장관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생명체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한 지 올해로 50년이 됐는데요. 아직 답신이 오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첫 한글 편지를 우주로 쏘아 보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74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최초의 편지, 아레시보 메시지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수와 사람 모습, 태양계를 1679개의 이진법 숫자로 만들어 당시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25,000광년 밖 행성이 빼곡히 모여있는 메시아 13으로 쏘아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메시지를 전송한 아레시보 천문대는 붕괴했지만 외계에서의 답장은 아직입니다. The Arecibo message still has a long way to go, traveling through vast space, although it will take another 25,000 years for a possible response. The Arecibo message remains a symbol of our will to connect and explore beyond the known. 아레시보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 예술가와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외계인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주, 별, 사랑, 외로움 같은 단어부터 우주에서 혼자인 우리는 외롭습니다 같은 문장까지 담았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죠. 50년 전에는 전파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영상 메시지를 레이저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원혜표 작가님이 만들어준 영상을 무손실로 그냥 실시간으로 빠르게 우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존재도 몰랐던 바위와 물이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외계 행성과 한국인이 찾아내고 한글 이름이 붙은 황성 백두와 외계 행성 한라가 포함됐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오늘 아침도 초겨울에 가까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 서울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도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관령 영하 7도, 파주 영하 3.3도, 서울 1도, 대전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0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부터는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남은 한 주간은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지난주 날이 워낙 포근했던 탓에 체감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